토지는 자연물로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무슨 특성이라고 할까요? 자연적 특성. 그럼 걔는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니까 인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고정돼 있고 불변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적 특성에 아무리 그럴싸한 얘기가 나와도 예외 있다 그러면 무조건 X라고요. 그게 시험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는 포인트예요. 자연적 특성에서 기간의 개념이 나온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영속성밖에 없어요. 문제 풀 때 기간이란 단어가 딱 떴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이죠. 영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천재다, 수재다, 영재다? 영재. 장소형, 임소형? 임소형. 그것만 기억해두면 그냥 그 부분은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 있죠. 인문적 특성이 있대요. 그럼 얘는 토지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토지에 인간이 부여하는 특성이에요. 그럼 인간은 변하나요? 인간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변적인 특성이겠죠. 신축적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용도의 다양성이 있대요. 이게 얼마나 쉽냐면 토지가 있어요. 그 토지를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나요?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맞죠? 그럼 그때 그 다양한 용도 중에 우리는 아무 용도로나 골라잡아 사용해요.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요. 최고 유효한 이용.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다용도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유용의 판단 근거가 되는 거죠. 만약에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밖에 못 써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그중에 어떤 용도가 최고 유효한 이용이라고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최유용의 판단 근거는 뭐라고요?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그 다음 주어진 용지가 있으면, 주어진 토지가 있으면 최적의 용도로 사용해야 되겠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적합한 용도를 정한다 그래서 적지론이라고 해요. 됐나요? 그러니까 토지가 있어. 이 토지에 주택 지을까 상업용 건물 지을까 결정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적지론. 용도가 적합한 용도를 정하는 이론이죠. 그 다음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기존까지 이용되지 않았던 창조적 이용을 할 수 있다고요. 이것의 대표주자가 뭐가 있냐면 롯데월드, 잠실에 가보면 롯데월드가 있죠. 그럼 롯데월드에 무슨 아일랜드라고 해서 옆으로 나가보면 이 섬 비슷한 거, 조그만 섬이 있는데 걔를 인공섬으로 해서 거기다 놀이기구만 만들고 막 그랬죠. 그럼 기존에는 그렇게 이용 안 했는데 창조적 이용을 한 거죠. 롯데월드 측에서. 이렇게 창조적 이용이 가능해진다고요. 그리고 용도가 다양하니까 각각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뀌는 중의 토지가 나타나요. 후보지 이행지의 개념이 가능하겠죠?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서 자 보세요. 절 보세요.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적 토지의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토지 가격이 올라가도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은 늘릴 수가 없어요.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특정 용도로 한정 지으면 주거용지의 가격이 올라가면 주거용지의 공급을 늘리고 싶겠죠. 네. 가격이 올라가면 걔를 공급하면 이익이 커지니까. 그러면 주거용지의 공급량은 늘릴 수 있을까요? 있다고요. 다른 용도로 이용되던 토지를 용도 전환시키면 되잖아. 네. 그럼 무한대로 늘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어? 어느 정도까지?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우측으로 공급량이 조금 증가하겠죠? 그럼 우상향하는 곡선이 되겠죠? 그렇게 공급하는 걸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돈은 다 된다고 그랬죠? 기억하시면 돼요. 부증성 때문에 CF는 비교입니다. 비교.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인 공급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토지의 부증성의 특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 공급도 물론 이거니와 용도적 공급도 불가능하다. X죠. 뭐는 가능해요?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고요.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죠. 후보지 이행지의 발생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토지는 합쳐서 사용하기도 하고 분할할 수도 있나요?
그래서 토지의 등록 단위가 뭐였어요? 법률상 등록 단위? 필지. 그럼 필지를 합병하는 건 합필. 합필. 그럼 필지를 분할하는 건 분필. 합필이면 분필이죠. 또 재미가 없어요? 나중에 생각나요. 생각난다. 그러면 얘를 분할 합병의 가능성 또는 분합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막 짜증이 나냐면 아니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면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지 분합성은 뭐야? 이 생각을 한다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기 다 보이잖아. 분할 합병의 가능성이죠. 똑같은 얘기. 그러면 토지를 쪼개거나 합치면 용도를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토지가 있어.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이렇게 둘로 쪼갰어요. 그럼 쪼개기 전에는 주택을 짓거나 상업용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하나만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네. 근데 얘를 분필했다고. 그럼 여기다 주택 짓고 이렇게 상업용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쪼갰더니 용도가 다양하게 쓰였잖아. 이번에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면적이 공장을 짓기에는 면적이 부족해요. 그래서 옆에 땅을 합쳤어. 그래서 공장을 지을 수도 있을까요? 있죠. 그럼 토지의 합병이 용도를 좀 더 다양하게 쓰는데 도움을 줬잖아요. 네. 용도가 다양해서 쪼개고 합친 거예요? 쪼개고 합쳤더니 용도가 좀 더 다양하게 쓰이는 거야? 쪼개고 합쳤더니 용도를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되셨죠? 네. 그래서 쪼개고 합치면 더욱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합병으로 인한 증감가 분할에 따른 증감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쳐봤더니 가치가 좀 더 커지는 경우가 있고 지나치게 합쳐서 비효율성이 높아져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되셨어요? 그걸 합병의 증감가 또는 분할의 증가, 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적정 규모까지 합병하고 적정 규모를 넘어서면 분할하겠네요. 그런 개념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디귿. 부동성과 함께 작용하여 한정 가격이 존재케 된대요. 그럼 한정 가격이 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거야. 토지가 있어요. 이게 A 토지야. 토지의 모양은 정사각형 모양, 직사각형 모양일 때 유용성이 크겠죠. 건물을 지어도 좀 더 온전한 건물을 짓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모양이 별 모양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직하면 별꼴을 다 봤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유용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론에서, 학문에서 정사각형, 직사각형이다 그러면 약간 없어 보이니까 정사각형은 정방형, 직사각형은 한쪽이 길죠. 길 장자를 써서 장방형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모양은 정방형, 장방형일 때 가치가 높아요. 그런데 A 토지의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가치가 얼마냐면 얘가 1억이야. 그런데 이때 만약에 B 토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B의 빗금친 이 노란 부분의 토지를 B 토지를 원래 시장에서 거래 가격은 얼마냐면 얘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얘를 합쳐서 사서 합치면 합병하면 토지의 모양이 온전해지나요? 그래서 얘 토지의 가치가 얼마가 되냐면 3억이 된대요.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합병을 했더니 가치가 올라갔죠. 얘를 합병 증가라고 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A가 누구에게 갈까요? B에게 가겠지. 뭐 사려고? B 토지 사려고. 근데 A가 약간 짱구 기질이 있어서 얘를 그려놓고 설명해요. 얘를 그리고 설명한다고 B한테. 내 거 1억, 너 거 5천만 원. 너 나한테 5천만 원에 팔면 내 토지 전체 3억. 그러니까 너 나한테 5천만 원에 팔아라 이랬더니 이 설명을 다 듣고 B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짱구냐 너한테 5천만 원에 팔게? 다른 사람한테는 5천만 원에 팔아도 너한테는 5천만 원에 못 팔지. 왜냐하면 내 토지가 네 토지에 전체 기여하는 바가 크니까. 되세요? 그래서 얼마를 달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1억을 달래요. 이럴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럼 지금의 1억은 그냥 정상적인 거래 가액인가요? 합병이나 분할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만 한정된 상태의 가액일까요? 한정된 상태의 가액. 얘가 한정가액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 이때 1억 달라니까 A가 짱구인 이유가 있죠. 야, 왜 5천만 원짜리 나한테 1억에 팔어? 나 안 사. 사야 되죠, 원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옆에 C가 토지를 갖고 있어.
C가 이 모양 이 꼴의 토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C를 찾아가 A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모양의 토지가 네 토지가 내 모양과 딱 맞아 떨어지니 너 나한테 팔아라. 내가 콱 끼워버리게. 이게 돼요? 안 돼요. 움직이지 못하는 성격 무슨 성? 부동성 때문에 기여의 원칙 때문에 한정된 상태의 가액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한정가액, 한정가격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억할 때는 부동성과 기여의 원칙 때문이죠. 그래서 한정가액이 성립된 동기가 있다 이러고 끝낸다고. 부증성과 기여의 원칙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팔 수 있으니까. 네. 이해는 되세요 지금? 한정가액이 뭔지를 이해하면 돼요. 그다음 규모의 경제가 있대요. 여러분 규모의 경제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신문 기사를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자동차 회사들이 합병을 해요. 합쳐요. 그러면 규모가 커져요. 그럼 똑같은 생산 라인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니까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요. 규모가 커져서 생산비를 절감해서 이익이 커지는 것. 얘를 규모의 경제라고 해요. 됐나요? 그럼 규모를 지나치게 키워서 비효율성이 증진될 수도 있겠죠. 커져버릴 수도 있다고. 그런 걔를 규모의 비경제라고 해. 비, 불 똑같은 표현이에요. 규모의 불경제, 규모의 비경제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건 용도의 지금 다양성 때문이에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 때문이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는 거지. 합쳤더니 규모가 커져서 이익이 발생하는 게 규모의 경제. 합쳤더니 뭔가 비효율성이 커져서 이익이 줄면 규모의 비경제. 그러니까 결국은 적정 규모를 향해서는 합치고 적정 규모를 넘어서면 그 적정 규모를 향해서 분할하겠네요. 끝인 거야.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사회적, 행정적,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이 있대요. 그래서 얘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죠. 상대적 위치는 변한다면서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쪼갭니다. 얘를 굳이 외우고 싶으면 사경행 이렇게 외우는데 이 내용 나올 때마다 사경 속을 헤매는 거죠.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얘를 구분하는 문제가 예전 초창기에는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거의. 돈, 수입, 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다 경제적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도, 규제, 정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행정적이라고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그럼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겠네요? 사회적이라고 구분하면 돼요. 세 부담의 변화는, 세 부담은 나에게 육체적 부담이에요? 경제적 부담이에요? 경제적이죠. 돈과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 제도의 변화라고 나오면 얘는 뭐가 떴어요? 제도가 떴죠. 그러니까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의 이 내용들은 다 누가 하는 거죠? 인간이 하는 거죠. 지하철 설치, 경제적 위치가 변하는 거겠죠. 네. 토지 이용 규제가 강화돼서 만약에 내 토지가 관리지역에 보전관리지역이었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바뀌어버리면 이제는 볼장 다 본 거죠. 개발이 불가하다고요. 네. 그렇게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한다고요? 인간이. 이게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인 거죠. 얘가 끊임없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 국가는 누가 만들었죠? 국가 인간이 만들었죠. 그럼 국가 안의 토지를 뭐라고 해요? 국토성. 국토성을 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토성은 인문적 특성,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그러니까 인간과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다 인문적 특성. 저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풍기면 인문적 특성. 인간의 냄새가 풍기지 않으면 냄새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향기라고 하죠. 인간의 향기가 풍기지 않으면 자연적 특성. 인간의 향기가 풍기면 인문적 특성. 지금 그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바로 대답해 보세요. 영속성은 자연적 특성이에요? 인문적 특성이에요? 인간이 영원히 계속되라고 얘기한 거 아니죠? 자연적 특성이에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 누가 쪼개고 합쳐서 이용해요? 인간이. 인문적 특성인 거죠. 누가 용도를 다양하게 사용해요? 인간이. 인문적 특성인 거야. 지금 이해되죠? 지하철 설치를 누가 해? 인간이. 규제를 누가 해? 인간이. 그러니까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도 인문적 특성인 거예요. 국토성은 누가 국가를 만들었어?
인문적 특성입니다. 됐죠? 이제 건물의 특성을 설명드리는데 얘는 정말 빛과 같은 속도로 설명하고 끝낼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 나와본 역사가 없어. 건물은 토지와 비교했을 때 영원히 계속되나요? 달아 없어지나요? 달아 없어지죠. 근데 일반 지하보다는 오래 버티면 쓰죠.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에 콜로세움 있죠. 네. 로마 시대에 만든 네. 격투기장인 콜로세움이 있다고요. 아직도. 근데 노후화는 진행됐죠. 그 밑에 토지는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겠죠. 그래서 얘를 비영속성, 내구성이라고 표현하고 건물은 생산 가능한가요? 건물. 만들 수 있죠. 그 다음 건물 지었는데 똑같은 아파트 동안에 1101호와 1102호는 거의 동질하죠. 동질성을 띈다고요. 그 다음 이동 가능한 주택도 생겼어요. 모든 주택이 이동 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동 가능한 주택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구조를 떠서 얘를 옮기기도 해요. 옆으로. 이렇네요. 그 다음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럼 그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면 그 밑에 토지는 뭐죠? 주거용지. 그럼 건물이 상업용 건물이면 상업용지죠. 맞아요? 그럼 토지는 건물의 용도에 종속되죠. 네. 근데 그 토지가 만약에 주거용지로만 이용이 가능하면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주거용 건물밖에 못 짓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은 상호간에 지배하기도 하고 지배당하기도 하는 거죠. 이게 부속성, 종속성이라는 표현이에요.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아쉬워요.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요. 됐나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의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의 특성은 별표가 몇 개죠? 4개예요. 이게 요즘 근래 문제의 추세예요. 자, 볼게요. 토지의 특성을 찾으래요. 그럼 이 문제를 딱 보고 저는 10초 만에 풀 수 있어요. 너는 좋겠네, 너는 좋겠네 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 능력을 갖춰야 돼. 소유함으로 생기는 자본이익과 이용하여 생기는 운용이익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나왔죠. 저는 얘를 보자마자 이미 끝냈어. 그냥 소 뜨면 뭐라고? 소 뜨면? 임소영이 기억나야 된다고. 그 다음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도 있대요. 관리도 필요하대. 그럼 긴 기간 관리를 해야 되는 그 기간의 개념은 영속성이죠. 누가 봐도 영속성이라고. 답은 영속성 끝. 네.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할만해요? 그래서 지금 뭐까지가 끝난 거죠? 총론이 끝난 거예요. 부동산학 총론이. 부동산학 총론은 미친 듯이 공부한다. 제가 하라는 것만 한다? 제가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책을 죽어라고 읽으면 그건 정말 늪으로 빠져드는 지름길이에요. 예.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골자가 되는 내용들만 탁탁탁 치면서 핵심 단어만 기억하면서 넘어가라고.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메일 기포를 올려드리고 있죠. 멘토링 동영상도 오지선다 문제를 다 풀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6문제도 풀고 막 8문제도 풀고 어떤 때는 3문제, 4문제도 풀고 이렇게 풀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이 딱 끝나면 거의 기출문제를 200문제 이상 풀게 될 거예요. 그럼 200문제 이상이면 40문제씩 5회차죠. 중요 문제만. 그럼 여러분들은 실력이 나쁠 수가 없어요. 꼭 거기까지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공부는 강의를 듣는 게 목적이다,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다?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강의를 듣는 이유는 배워야 일단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익히는 건 뭐로 푼다? 뭐로 익힌다? 문제로서 익힌다. 그게 저의 학습 방법 논의예요. 이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입증된 방법이야. 강의만 듣는 사람과 문제를 푸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붙는다? 문제를 많이 푸는 사람. 근데 문제를 답치기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많이 문제를 풀어도 효과가 없어요. 답치기란 기출문제, 파생현상, 이 문제 답 영속성. 아무 생각 없어. 그래서 조금만 응용돼도 못 풀어. 그렇게 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다 멘토링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거 찍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여러분. 생각보다. 근데 그걸 해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붙으라고. 붙어야 될 거잖아요. 됐죠? 이제 그 강의에 뭔가 완벽함을 깨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쉴게요. 부동산학 총론이 여기서 끝난 거야.
그래서 3교시를 여기서 끝내고 4교시 내용을 연결해서 볼 거예요. 이제부터 경제론이기 때문에. 됐죠? 네. 10분을 먼저 쉬세요.